편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수구 구청장이신 고남성님 네 분 오셨네요. 일어나세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 의장이신 김성애 불자님 오셨네요. 아니, 내가 안경 쓰면 이미지가 잘 안 보이는데 안경 벗고 이정미 의원님 오셨네. 좀채로 제가 그 정치인들은 그냥 알고는 지내도 그렇게 팬은 없는데 내 유일하게 아마 팬이 있다면 여기 오신 분들이 아닐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북인도 히말라야 나다크에 다녀왔습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보고해야 될 것은 제주도로 상륙해가지고 남해안을 휩쓸고 상당히 큰 피해를 입힐 것 같았던 태풍이 그나마 그렇게 쉽게 소멸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장마하고 겹쳐서 상당히 많은 한라산은 뭐 1100mm가 왔다니까 그거는 엄청난 거죠. 근데 물론 거기도 뭐 제주도에서 물을 공급하는 그 삼다수라는 물이 있기는 한데 제가 몇 차례 정상에 올라가 보니까 늘 거기 그 분지에는 물이 없는 걸 보면 화산으로 인한 진토가 소멸되고 돌무더기로 이루어진 산이어서 싹 스며들어 가지고 바다로 빠져나갈 것 같은데도 그래도 거기 제주도 도민들이 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거 보면 땅속에 많이 그래도 가지고 있는 모양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고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항상 가슴속에 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어제 통도사에서는 제가 다음 주 일요일 날은 통도사 법문인데 통도사에서는 몇 사람이 저한테 동영상으로 계곡에 흘러가는 물을 찍어가지고 보냈는데 참 좋대요. 영축산 역시 명산이고 성지요.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인 그런 곳에서 출가한 지가 50년이 넘었는데 35년이나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편방으로만 제가 돌고 있어서 저도 좀 복이 없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인가는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금수강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모르고 있는 게 있다네요. 어느 정치인이 그러시던데 한국 사람이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국민인가를 전혀들 모르고 있다. 그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우리 잘 산다네요. 부자래요.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인데 사람 몸 받기가 참 어렵답니다. 부처님 가르침 접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참 50억, 60억 인구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 그
굶주림에 목마름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그리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게을러 가지고 굶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을 만큼 그렇게 빈곤한 사람들은 없다고 보여지고 실업자들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그렇게 직장 잡을 때까지 도움을 주는 복지도 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때는 나보고도 돈 타가라고 연락 왔던데 65세 넘었더니 동사무소에서 뭐 신고하라고 그렇게 하대요. 증명서. 그리고 또 다른 스님은 증명서를 받아갖고 왔어. 나보다 한 살 더 많이 먹은 스님은 나보다 먼저 앞장서서 갔다 왔는데 전 자주 타지는 않지만 지하철 타도 전 표 끊어서 탑니다. 또 제가 통도사 주지소임을 볼 때 지금은 수서역으로 뭐 2시간 10분이면 통도사 울산역에서 고속 전철을 타고 오고 그렇지만 그 전에 그런 게 여의치 않았을 때는 주로 비행기를 타고 회의를 참석하거나 또 일보로 올라올 적에 저는 김포공항에서 조계종 총무원 종로로 가거나 또는 구룡사로 갈 때 택시 타는 곳에 가서 모범 택시를 탔던 사람이에요. 모범 택시. 그래 놓고 부끄러움 없이 불자들한테 공표했어요. 스님이 모범 택시 타고 가다가 여러분들 눈에 띄거들랑 합장하고 인사해라. 고마워해라. 연유는 모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공항에서 몇 시간 기다려야 승객을 실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듣고 거기서 모범 택시 몇 시간 기다리고 있는 차에 올라타갖고 화곡동 갑시다. 한번 상상해봐. 김포공항에서 모범 택시 타고는 화곡동 가자고 한번 했다고 해보라니까. 목동 가자고 했다고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들 참 그분들 도인이요. 그래도 태워다 주고 간다 카대. 또 만일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운전도 불편하지만 당신 입장은 그렇고 내 입장은 내 돈 갖고 내가 타는데 당신이 거기에 갖고 시비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 얘기를 하면 더 천불이 올라올 것 같은데 우린 자지러져서 죽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운전을 해. 그러나 제가 수서역에 내려가지고 10분 거리도 안 되는 구룡사까지 모범 택시는 타지 않습니다. 거기 또 몇 시간 기다리고 있었다면 기본요금 조금 더 나오는 그까지 내가 김포공항에서 화곡동 가는 놈이나 수서역에서 양재동 가는 놈이나 다를 게 뭐 있어. 그땐 일반 택시 탑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조화로움이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번에 나다크에 3년 전에 중령 대령 우리 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님들 제가 군종 교구 소임 볼 때 같이 순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달라이 라마도 뵙고 3년 전에 갔던 그 길을 이번에 또 가게 된 것은 한 30여 년 전에 한국 스님 둘이서 그곳에다가 사찰을 하나 세웠는데 사찰을 세울 때 저도 구룡사에서 직간접적으로 금전적인 동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3년 전에 갔을 때도, 그 전에 갔을 때도, 그 전에 갔을 때도 거기를 가면 거기 살고 있는 티베트 스님들한테 최종적으로는 주머니를 싹 정리를 하고 와야 마음이 편했던 절인데, 그 절을 지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한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적은데, 돌아가시기 전날 함께 절을 지었던 스님에게 일괄 서류 봉투를 담아서 거기다 뭐라고 써놨느냐. 화장 후 전화하라. 주소 물어 보내주어라. 하고 휴대폰 전화하고 번명이 적혀 있는 그 서류의 당사자가 그걸 4월 초파일 전에, 목전에 그 봉투를 가슴에 안고 구룡사에 와서 조건 없이 스님이 이 무거운 짐을 좀 져주세요 하면서 봉투를 내보이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져 있는 그 글을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하염없는 눈물이 났어. 다 움켜쥐고 있다가 세상 농사 망치는 이가 꽉 찼는데, 그 스님은 내가 볼 적에 좀 거친 스님이어서 말도 톡톡 하고 의협심도 강하고 정의로운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뭐 스님이 저렇게 멋스럽고 거칠어 그랬던 스님이니까 3,500m에다가 절 짓고 그랬지요. 30여 년 전에. 그런데 마지막 떠날 때 그게 세상 마감하기 전날 써놓은 봉투의 글이에요. 그 글을 보면서 금강경 한 소절이 떠올랐어. 야기새껴나 이음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열에. 만약 형상으로 판단하거나 소리로 갈무리 치려고 하면 불능견, 불가능하단 말이야. 보는 게 누구를, 부처님을, 상대를, 사람을. 그러더니 그 스님이 마지막 진 면목이 얼마나 출가자답고 한지 제가 가슴이 뭉클했어. 그래서 제가 6월 말에 그곳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좋을 것인지, 또 거기에 구룡사에서 한 3년 살던 스님이, 티베트 스님이 자국으로 돌아가서 어렸을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12서너 살 먹었을 때 노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죽는 소년들이 있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는 심장 판막증이라고 그래. 몸은 청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심장은 소년 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수술 안 해줍니까? 그래서 그 스님이 그쪽으로 돌아가서 심장 재단을 설립해가지고, 또 물론 거기에는 구룡사에서 매년 동참해가지고 일을 함께 해 왔는데, 앰뷸런스도 구해가지고 그 절박한 상황을 노출되어 있으면 아이를 싣고 델리까지, 펀잡투까지 가가지고 수술을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주정부에서, 우리 저 연수구처럼 주정부에서 땅을 6,000평을 스님한테 주어가지고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 지어졌고, 은퇴한 의사들이나 간호사나 약사나 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40명의 의료팀이
며칠 전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봉사를 하고 돌아왔고 지금도 육로로 오고 있어서 마지막 그 히말라야 넘었을 때는 저희가 세운 스노우 마운틴 설산사라는 절에 가서 며칠 쉬었다 오라고 권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종합병원이 되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까 내가 차 한잔 하면서 우리 구청장님 보살님한테는 제가 사진 몇 가트를 보여드렸어요. 은퇴한 의사가 아이 낳는 그 아기를 받는 사진, 심장 문제 생긴 편막증 아이 진찰하고 수술하고 하는 그런 것들, 이제는 의료기기를 많이 이렇게 인입받아가지고 그 병원에서도 바로 심장 편막증 같은 수술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에 갔다가 넘어올 때는 5,500, 5,600 그 히말라야 산을 넘고 넘어가지고 돌아왔는데 또 우리 절에 도착하니까 비구니 스님 6명이 저 밥 해준다고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밥 잘 얻어먹었어. 얻어먹었는데 헤어지기 직전에 제가 또 주머니를 정리해가지고 그 한 50명 사는 절에 스님들 겨울에는 영하 40도 45도 나가는 그 오지에 살고 있는 스님들, 겨울에는 절만 지키는 나이 먹은 스님들 2~5명만 빼놓고는 전부 그 산 넘어 와가지고 우리 절에서 겨울철을 지내곤 한다고 하는 스님들이었는데, 하도 거기는 큰 산 너머에 있는 분지에 있는 절이라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오니까 그냥 티베트 스타일로 지은 스님들 숙소는 아무 문제가 눈이 많이 와도 없었는데, 법당은 지붕을 양철 지붕을 올려놨는데 50년 만에, 거기 한 50년 넘게 살았다는 스님의 전원이요 50년 동안 살아도 눈 오는 걸 거의 못 봤는데 작년 겨울에 폭설이 와가지고 한 10m는 왔다니, 눈이 와가지고 지붕이 싹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법당체는. 왜냐면 우에를 비도 잘 안 오고 눈도 안 오는 곳이니까 겨울에는 이러나 저러나 그 법당에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양철 지붕 올려놓은 곳이 안 내려앉았겠소. 그런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와가지고 스님 요거 한번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가 한국 돌아가가지고 그랬더니 또 내가 도착하기도 전에 카톡으로 통장 번호 딱 찍어서 보내. 야, 세상 좋아졌어. 한 15,000불 정도가 들어가면 그 지붕을 복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마음을 내고 오기는 왔는데, 저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그렇게 주머니 털리는 일이 많아. 성가구 구감 서산대사의 가르침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출가해서,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 이걸 말 바꾸면요, 정치해서 되는 것이 어찌 뭘 하고자 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랴, 이런 말도 되겠죠.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랴.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도 아니요,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고 살기 위해서도 아니다. 명예나 재산을 구해서도 아니며 오로지
나고 죽는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며 번뇌의 속박을 끌어내는 것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다. 어제 저녁에 KBS 방송에서 토론하는 걸 제가 늦은 시간까지 봤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지금 일본 지금 전쟁 이건 경제전쟁입니다. 경제전쟁. 총칼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이제는 의식주에 대한 경제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시작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오늘 마침 그래도 좋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한 말씀 거들어 보자 하면 제가 베트남 제가 73년도에 군에 갔기 때문에 우리들 때 마지막 베트남에 갔다가 1년 근무 못하고 왔던 병사들도 함께 병영 생활을 한 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 철수할 때 그래도 깡통도 많이 갖고 와가지고 그때서 처음으로 먹기 시작했던 그런 시절 2등병이 800원 1등병이 900원 4항병이 1050원 병장이 1200원 그러다 30% 올라가지고 우리 제대할 무렵에 1560원 받던 시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은 씩 웃네. 그게 저희들이 군에 있을 때 저는 34개월 보름 군대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베트남전 물론 월맹 쪽에서 미국이나 한국군이 물러나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쪽에서 승리를 했고 초기의 출발점은 공산당 사회주의 국가로 출발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문호를 개방해 가지고 우리나 거기나 전혀 사업하기 아주 편리한 나라가 베트남이라고 하는 중국으로부터 철수해 가지고 그쪽으로 공장 지대를 옮기는 분들도 진즉부터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인도에 갈 때 불자들은 이제 그룹으로 몇십 명이 성지순례를 떠나고 저는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룬 부다가야로 방콕에서 비행기 아침 비행기 갈아타고 가야로 들어가는 부다가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마침 옆자리에 국회의원이 앉아 계셨어요. 베트남 국회의원. 그리고 제가 스님이니까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게 되었고 부다가야에서 달라이라마 한 일주일간 법회하는 동안에 함께 참석도 하고 우리 부다가야에 있는 우리 절에 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또 보시금을 좀 주어서 봉투도 이렇게 전해받고 나도 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기도 한다니까.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은 게 있어. 미국이나 코리아, 한국하고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 물었더니 그분이 단호하게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잊자는 게 아니고 묻어두자는 것이다. 지금은 경제가 저 수십 년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우선이야. 경제.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금 묻어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묻는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시신을 무덤에다 묻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불씨의 화독을 우리 어머니들은 인두를 화독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다가 저고리 동전 같은 것 깃을 다리미질
하던 것을 우린 어린 시절에 보면서 성장했는데, 철딱선이었거나 경험 없는 건 화로에 있는 그 겉표면이 채로 덮여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먼 일 벌렸다는 딘둥이 되겠지요. 안에는 용광로처럼 불씨가 살아있는데 다만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자는 것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덮어두자는 것이다. 전 등골이 싸늘했습니다. 등골이. 우리 국제무역 관계 속에서 7, 80%를 우리는 수출의 의존도가 크지요. 우리 일본 돼지밥통, 일본만 가면 그 밥통 들고 오기 바빴는데 지금은 뭐 우리 밥통이 훨씬 더 낫다카네. 그런 시절도 있었어. 응? 또 홍콩에 가가지고 전자상가 거리 가보면 휘황찬란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용산 전자상가 갔다가 소스라치게 놀랬어. 똑같아. 동격이요, 동격. 그렇게 진화하고 발전했어. 응? 그런데 대만 같은 나라는 제가 입 빠진 믹사기로 비유한 적이 있어.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구조. 수출품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좋다네. 자동차도 똑같은 소나타라도 미국서 굴러가는 소나타가 자국에서 굴러가는 소나타보다 철판 두께도 다르고 그러다는 말을 내가 두들겨 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말을 들었어. 대만은 수출할 것은 수출하고 수입할 것은 수입해서 자연스럽게 스스럼 없이 활용하는 나라가 타이완, 대만인데, 일본은 선진국하고 자국민들이 쓰는 물건이 제일 좋대요. 그래요. 저 네팔이나 어디 이런 데 가서 재팬, 메딩 재팬, 요런 거, 일본 차 같은 거 보면은 참 굴러가는 게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망가져 있는 차들이 잘 또 굴러가. 그러니까 중고차나 실컷 쓰던 것을 그런 후진국에다가 팔아먹을 적에 웬만한 것은 다 띄어내버리고 그냥 굴러가는, 에어컨이 어디 있어? 굴러가는 수순을 밟게 해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팔고, 자국에서 국민들이 쓰는 건 최고의 상품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입 빠진 믹사기, 여러분들 입 빠진 믹사기로 뭐 갈아보셨소? 갈아보면 아무리 시간을 오래 두고 엥 하고 돌려도 안 갈리는 건 용게 빠져나가서 안 갈린다. 믹사기도 산발이가 이게 균형이 맞아야 제대로 과일이고 뭐고 갈리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때는 걱정한 적이 있어. 영자 달린 차 타고 다니면 외제차 탔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낙서하고 이 차 훼손하고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그것은 이제 없어졌어. 그런 것은 이제 거의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도 되고 차 넘버 자체가 외제차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하고, 전북이니 전남이니 경남이니 경북이니 경북이니 안 붙여놓으니까 그것도 아주 잘한 일이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지금 이 일은, 이 대표님, 그 일은 지금 서로 철길 뭐듯이 부딪혀서 될 일이 아니요. 베트남 국회의원이 묻어두자는 것이다 한 것처럼 묻을 건 묻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걸 잊어버리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어저께 보니까 한 5억 불 받았다며, 65년도에. 그러면 우리 기업이나
그때 만든 게 포항제철 같은 거 포스코 그렇다니까. 그런 데서 재원 연출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분들한테 주는 한이 있어도 그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쪽에서는 까락까락 톱니바퀴 맞물려 가듯이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기한 변속 하듯이 해가지고 쪼아오는데 우리는 그냥 오토매틱인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차가 가냐고. 그런 것도 어저께 보면서도 그렇고, 평소에 또 그 베트남 국회의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소스라치게 놀랬던 것들을 우리 국민들 그 가슴 속에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얘기는 각본에 없었는데 유명하신 분들이 오셔서 좀 전달되었으면 싶고,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저 표가 다 오기를 바랍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이렇게 토론 같은 거 하고 뭐 한 말씀씩 그 소임자들이 하시는 거 보면 막 받치는 얘기만 해. 부딪히는 얘기만 나오는 것 같아. 달랠 건 좀 달래고, 그렇다 해서 꼬리내리라는 거 아니요. 우리가 5천년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얼마나 시달려도 우리 핏줄 지켰던 백성이요, 만만치 않은 백성이요. 응? 박지원 의원이 한번 텔레비전에서 그러더라고요. 응? G3 국가가 1, 완, 미국, 2, 중국, 3, 일본, 그렇다네. 그 다음에 허, 독일, 그리고 높낮이를 이렇게 평가하자고 하면, 그리고 65년도는 일본이 우리보다 한 20배 경제가 높았는데 지금 3대 1이래요. 한 3배 정도 지금도 높다는데, 세계 어떤 나라도 일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데 대한민국 백성들은 일본 사람 알기를 아주 똥으로 한다네. 응? 일제시대 때 작자 미상의 시가 있어요. 우리 선조가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뱉은 말이요. 미운 놈의 아들놈이 좋은 옷 입고 지게진 나를 보고 욕하고 가네. 욕하자니 내 입이 더러워지고 쳐주자니 우는 꼴이 보기도 싫다. 아따 그놈 가다가 개똥에 미끄러져 소똥에 코나 팍 뛰어라. 그게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그래갖고는 안 풀어져. 일본도 본받을 게 있어요. 질서 문화. 나는 일본 사람이 신호등 앞에서 어기는 것 한 번도 못 봤고, 혼자서 일본을 댕기다가 길을 물으면 길을 같이 가는 쪽에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오는 사람한테 묻지. 물으면 열이면 열,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열이면 열, 다시 돌아서서 지 오던 길을 돌아서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알려주고, 우리나라처럼 이리 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 소리는 않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집도 신발이 함부로 벗어져 있는 집은 없다. 신발. 도둑이 신발 벗어놓은 거 보고도 신발을 제대로만 벗어놓은 집에 가면 도둑질 않는데요. 진짜 도둑은 좀도둑이나 아무데 뒤져가지고 가져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물건 놓아둘 때다가 놓아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내가 그 많은 곳에 방문해보고 사찰마다 가가지고 그 대중들이 모여있는 그 흐름을 보면 신발에 반드시
반드시 제대로 다 놓여 있는 이 몇 가지만 보더라도 배울 건 나는 배우고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이가 그런 짓을 벌였을 때 덕천가강을 만난 사명대사가 본래 불가침조약 100년 맺었어. 100년. 사명대사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일본이 200년 이상 안 쳐들어왔다네요. 그 약속은 약속이었던 것 같아. 그러나 벌써 해방된 지가 70년이 넘었고 또 36년 그러면 100년 이렇게 제외하더라도 임진난이 벌어진 지가 300년이 넘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눈여겨 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꼭 그것을 구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것은 나고 죽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 국민들이 정치라는 게 국민들 잘 살게 하기 위한 것 아닐까.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글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 나는 누구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정체성이죠. 단지 생활하고 소유하는 것은 그것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일 수도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언론인 가운데 동아일보에 있던 오명철 기자라고 하는 이가 어느 때는 바쁠 때는 하루에 몇 번씩 카톡 보내니까 다 못 보고 지나갈 때도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때 가끔 그분이 보낸 것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그분은 기독교 신자인데 이렇게 보내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무거운 짐에 대한 것, 이런 장애물에 대한 것, 이런 것도 더러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 헬렌 니어링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라는 글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정 스님 글도 하나 인용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만 하도 뭘 많이 갖고 와가지고 마음은 바람과 같아.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는 일에 사라져 버린다. 이게 대보적경이라는 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 근데 마음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할 때는 가슴팍을, 천주교도 텔레비전에서 미사 끝날 때 보니까 왼쪽 가슴을 3번 쥐어박으면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본 적도 있었는데, 마음을 얘기할 때는 왼쪽 가슴팍을 쳐. 그 다음에 생각이나 정신을 얘기할 때는, 정신머리 할 때는 머리를 때려. 그런 거 보면 자동 시스템으로 된 걸 보면 마음은 여기 가슴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 있고, 정신은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담겨져 있는 그릇이 아닌가 싶어. 제가 이번에 고성 삼척 산불 났을 때 금요일 날 뉴스를 저녁에 보다가 주지실로 인터폰을 해가지고 제가 좀 건너오라고 했어요.
그 주지 스님은 나오고 한 40년 같이 산 스님이니까, 그런데 제가 가슴에서 그 화재 현장을 목격하는 내 가슴 속에서는 낙산사 활활 타오르던 그 불기둥과 남대문 국보 1호가 타던 게 떠올라가지고 주지한테 그랬어요. 월요일날 1억만 저 산불난 그 피해 지역에 지원하자. 설악산 신흥사에서는 4억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며칠 있다가 들리는 말에 설악산 신흥사 주지스님은 800가구에 50만 원씩 전했다. 그러면 곱하면 얼마? 4,4억.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쪼개면 몇 푼 안 돼. 그런데 합하면 그거 보통 일 아니요. 10,000명이 10,000원씩 모아야 1억이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 시주자들 시주하는 품새를 한번 떠올려 봐. 여러분들이 시주한 돈을 한 1억 모으려면 몇 번이나 내가 행동으로 옮겨야 그런 돈이 이루어질 것인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 돈. 그런데 그것을 가슴에서 받아들이고 결정 지은 거예요. 또 우리 주지가 스님 그러시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근데 이 머리통에서 그것을 계산으로 했으면 아마 1,000만 원 하기도 뻑뻑했을 거예요. 절에 돈 없이요. 없어. 없는데 다른 것 전부 중지하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는 그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대보적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라는 건 바람과 같아. 마음의 모습은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어. 그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 이내 쓰러지지만 달라이 라마도 그러셨거든요. 네? 가슴으로 느끼고 결정했으면 좋을 것을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짓다가 낭패 본 일이 많다. 세상 살다 보면요, 가슴하고 머리하고 싸우는 일 많소요. 여러분들 안 싸워봤지? 그러면 가슴으로만 사는 거요, 머리로만 사는 거요. 두 가지 조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갈등만 생겨.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결정 지어서 세상이 꼭 다 잘 되는 건 아니야. 그쪽 지역에 있는 절에서 한 4억씩 5억씩 그렇게, 그런데 사중 재원을 털어서 하면 너무 고맙고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들지만 한 돈 1,000만 원이나 그 정도는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그때부터는 머리에서 갈등한다. 아이고 내가 너무 많이 했지. 아이고 내가 푼수지.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정각회 가가지고 법회하면서도 내가 여기까지 나오던 말 안 한 말이 있다. 자,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정 타인을 위해서 사느냐, 불현듯 일어나는 분노심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화를 줄이고 싶은 마음은 있기는 하냐. 살다 보면 화 나는 일은 많어.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오늘 1호 법인데 난 여기 와야 되고, 그래도 법당에 에어컨도 키워놓고
또 그다음에 그 노비 통로에도 에어컨 좀 켜게 하고 그렇게 또 층층이 화장실 들어가는 그 통로에 불도 안 켜진 데는 제가 켜고 그러면 그런 일을 절에 구룡사 같은 경우도 스님들이 한 15명 정도 살거든요. 그러면 누가 내가 그렇게 내려오면서 씩 한번 보기 전에 그런 게 착착착 되어 있으면 그 절을 세운 스님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하겠어. 근데 여기도 그렇지만 요 스위치를 키면 어떤 불이 켜지고 요걸 끄면 어떤 불이 꺼지는가를 식당까지도 아마 난 주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해. 나는 절 지을 때부터 관여를 하고 살면서 느꼈던 거 응용하고 해놨기 때문에 어떤 스위치를 내리면 아니 점심시간에도 식당에 한 서너 명 앉아 있는데 몇십 명이 100명, 200명이 밥 먹을 때 공양할 때 키워놓은 그 불이 그대로 키워져 있으면 사람 없는 쪽은 이렇게 좀 소등해줘도 되거든요. 햇빛도 들어오니까. 근데 그게 3시, 4시가 돼도 그 불 그대로 켜져 있고 한둘이 앉아서 노닥거리고 있으면 오늘 아침에는 내가 그래서 거기 에어컨 좀 켜 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스님 그러니까 안 켜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 사실은 어쨌든 게 비가 와갖고 지력이 땅에 기운이 습도를 물이 있어요? 있어. 차도 아니에요. 물 주면서. 아니에요. 물이 최고요. 그래서 내가 아따 이번 달에는 보살님이 전기세 내줄란가 봐. 내가 그랬어. 그럼 우리도 아직까지도 그저 수행이 좀 덜 돼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한마디 쓸 걸 쓰는 건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견견지시에 견비시견이라는 말이 있어. 볼 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을 응용하면 쓸 걸 쓰는 건 쓰는 것이 아니요. 줄 걸 주는 건 주는 게 아니요. 할 걸 하는 건 하는 게 아니요. 당연히 어머니가 밥 짓는 것이 그게 일이요. 뭐 가사 노동비를 책정한다고? 그러면 직장 나가는 사람은 직장 노동비를 또 산출해야 되나? 당연한 것은 조건이 없어야 돼.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 요즘 여야가 자꾸 부딪히는 얘기를 한마디 하고 싶지만은 의원님이 계셔서 난 안 해야 되고 자, 일상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른 일을 위하는 이타심을 내고 사십니까? 분노심이 촉발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그렇다면 화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이웃을 위하는 마음으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은 자비심에서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자비심은 연민심입니다. 연민심. 애민섭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자비심은 다른 일을 위하는 마음에서만 일어납니다. 자비심은 모든 수행의 씨앗입니다. 여전히 나만을 위하는 마음만이 일어난다면 이타적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이번 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 말씀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톨스토이가 말한 것 하나 전해드립니다. 눈과 귀와 코 그리고 입과 손과 다리 우리 이 기관이 있는데 사람에게는 6개의 기관이 있다. 그중 3개는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곳이고 또 3곳은 통제할 수가 없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눈, 귀, 코는 이것도 일시적으로는 눈 감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놓치면 안 돼. 눈 감았다고 안 보인다고 없어진 거 아니야. 에? 그런데 뭐 겁나도 눈을 감지만 에? 눈, 귀, 코는 늘 열려 있어. 그래서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맡아야 된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것으로도 않는 것도 눈으로는 볼 수밖에 없고 귀로는 들을 수밖에 없고 코로는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지만 입과 손과 다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입과 손과 다리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통제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제어장치 잘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운전을 해도 방어 운전하면서 사십시다. 가상 운전, 사이버 공간과 현실을 혼돈하지 말고 우리 하여튼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될 백성들이 저쪽 건너편에 동쪽으로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도 배울 것은 배워서 조직적으로 덤비는 저거 지금 이건 전쟁입니다. 근데 전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안 싸우고 이기는 거다. 그것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마칠랍니다. 성불하세요.